저한테 만약에 제 인생의 좌우명 하나를 얘기하라면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마태복음 25장이 저의 좌우명이고 그걸 가르쳐준 곳이 그 천주교 이민사무국이었고요. 거기에 제가 10년 동안 일을 했었고 지금 제가 이민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때 배웠던 것이 이제 두 갈래인데 하나는 이민법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는 이민자 권익 옹호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천주교 뉴욕 대교부 이민사무국에서 일할 때 거기에 모토가 내가 나그네였을 때 너희는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어느 성경에 따라서는 너희는 나를 환대해 주었다. 이 구절이 거기 나오잖아요. 내가 배고팠을 때 밥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물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주었고 그래서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아마 지금 시대에는 이민자들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이들이 이민 오는 이유가 본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왜 거기를 떠나겠어요. 그래서 그 어떤 세계 진보적인 단체나 제가 있는 이제 카톨릭에서 그 난민 이민자 정책을 할 때 맨 먼저 그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될 권리. 전쟁이 없고, 그 다음에 독재가 없고, 그 다음에 갱들이 없고, 내가 일한 만큼 벌어서 성실하게 살 수 있으면 고향을 왜 떠나야 돼요? 거기가 내가 살기 제일 좋은 곳이잖아요. 그게 첫 번째 권리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원하진 않았으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른 타국에 왔을 때는 그들에 대해서 인도적으로 그들을 대하라라고 하는 게 여러 그 종교단체나 그 진보적인 단체들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그래서 그 제가 천주교 이민사무국에서 배웠던 그거를 그 가치와 그 다음에 그 실무에 있어서의 아까 얘기했던 법과 그 다음에 이민자 권익 옹호 그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잘 배우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아직까지 활용하고 있는 거에 감사하고요. 제가 처음 천주교 이민사무국에 들어간 거는 그때 변호사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그레이션 카운슬러 상담원으로 들어갔었고요. 지금 뭐 로펌에서 얘기하는 패러리걸 이렇게 들어갔었고 10년을 하다가 그 다음에 법대 된 다음에 한 5년 정도인가 더 일을 했고 그 후에 이제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했죠. 그래서 다 합치면 30년 정도 이민법만에 왔던 것 같아요. 뭐 이민법의 흐름은 간단해요. 민주당이 들어서면 조금 살만해요. 그리고 공화당이 들어서면 살기 어렵고요. 그렇게 갈리는데 그렇다고 내가 뭐 친공화당 원래부터 뭐 친민주당 친공화당이 아니라 이민 정책을 보면 뭐 낮과 밤처럼 하늘과 땅처럼 민주당이 들어오면 친이민 정책을 쓰고 이민자들의 표를 받아서 이민자들을 위한 정책을 쓰고 공화당은 백인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하고 그러려면 이민자들을 쫓아내는 추방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당이고 그러니까 그 두 당의 이민법과 관련된 정체성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 1기에 와서는 또 다른 양상이 되었죠. 이게 백인 우월주의와 결합을 합니다. The Great Replacement라 그래요. 이게 우리가 백인 주류 사회였는데 이게 유색인종들이 와서 우리 백인의 문화와 가치와 정체성을 뒤집어 버린다. 그리고 쟤네가 다수되는 사회, 쟤네가 권력을 잡는 사회가 되면 미국은 망한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그게 백인들 사회에서는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의 천재다. 뭐 예를 들어 어쨌든 반이민을 통해서 정권을 잡지 않았냐.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주요한 전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극우 혐오 선동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가치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 전략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래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뭐 잘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판단은 저는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일기 때부터 지지했던 극우 3인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얘기했던 스티븐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그 스티븐 밀러는 제일 막내예요. 꼬마고 그 사람을 백악관에 꽂은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티브 배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극우의 대부라는 사람이고요. 그 위에 또 트럼프를 정계에 입문시키고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 로저 스톤이라는 사람, 로저 스톤. 이 세 사람이 미국 극우의 3인방이죠. 지금은 관계들이 서로 조금 묘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트럼프 일기 때는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미국 극우의 3인방. 이렇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스티븐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일일 할당량을 IC에 오더를 내렸습니다. 하루에 3,000명을 잡아들여라. 맨 처음에는 트럼프가 선거운동 할 때도 약속을 했고 또 초기에는 우리는 범죄자들만 또는 갱 멤버들만 또는 마약범들만 그리고 그 중에서도 펠로니 중범죄자들만 잡아서 추방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데이터를 보니까 잡아간 사람들의 60% 이상이 중범죄 기록이 아니고 매우 경범죄이거나 또는 아예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미국 전체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민자들을 대량 추방하는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는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지지 기반, 아까 마가, 백인 다수인 그런 지지 기반에서는 자기들이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더 이것은 줄어들 기미가 없고요. 트럼프 임기 4년 내내 이 일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까 그 로저 스톤하고 스티브 배넌하고 스티븐 밀러를 얘기한 거는 미국 국내 정치에 이제 극우 3인방을 얘기한 거고요. 한국과 관련해서 극우의 그 대표적인 지도자들만 하더라도 뭐 한 20여 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의 플랫폼은 CPAC과 CPAC 코리아죠. CPAC은 미국 최대의 보수 단체들의 행사이고요. 그 하부 구조로 CPAC 코리아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CPAC 코리아에 3인방이 있다는 거죠. 그 3인방이 한국에서 이름이 가장 많이 알려진 모스탄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애니 첸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고든 창이죠. 모스탄은 아까 얘기했던 그 국제 선거 감시단이라고 하는 유령 단체를 만들어서 전혀 미국 정부와도 상관이 없고 전혀 유엔이나 국제 단체와도 상관이 없는 극우 인사들 몇 명이 모인 그리고 선거를 감시하고 공정 선거를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야. 그리고 그 선거에 다른 그 이재명과 민주당은 친북, 친중 공산주의자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애니체는 이 모든 그러니까 CPAC 코리아를 만든 장본인이죠. 그래서 저는 애니첸을 한국과 관련한 미국 극우의 대모고 고든창은 대부고 그다음에 모스탄은 행동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3인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고든창은 이재명 대통령 첫 미국 방문 오기 며칠 전에 더 힐이라고 하는 곳에 기고를 해서 반미 대통령이 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람의 말을 듣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한국 언론에 안 난 게 그 일주일 전에 모스탄이 유사한 내용으로 기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CPAC의 회장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또 다른 신문에 가서 이 유사한 얘기를 미리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한두 사람의 기고가 아니라 매우 조직적이고 그다음에 그런 기고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재력도 이제 밑바닥에 깔려야 되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3시간 전에 했던 이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거 숙청 아니야? 이거 혁명 아니야? 그럼 우리 비즈니스 못하지? 라고 했던 발언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의 귀에 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단순한 기고문의 정도가 아니라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CPEC이나 CPEC 코리아가 그리고 이 3인방이 가지고 있는 재력과 그 다음에 권력과 그 다음에 트럼프의 귀에 가까이 있는 정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한미 정상회담은 그나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방심할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이들은 반격을 할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4년 내내 계속 이런 그 행동들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 사랑해야죠.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요. 어떻게 제가 그게 그러니까 내란 이후에 그 구절, 애국가의 그 구절이 계속 제 뇌리에 이상하게 꽂히더라고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해야죠. 그걸 뭐 다른 사람이 애국이라고 불러주던 뭐 친북 좌파라고 부르던 그건 상관없고 내 마음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죠. 일단 제가 12.3 그 내란 직후부터 생각했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국에서의 내전에서도 이기고 대미 외교전에서도 이겨야 이 지긋지긋한 내란이 끝난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 내에 극우 진영을 저지하는 것이 해외 동포 또 특히 미주 동포들의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에게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무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북미 정상회담이고요.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 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그것에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 법안이 법제화된다면 이거야말로 우리 민족이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에 굉장히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약간만 그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해서 부연을 하면 거기 핵심 사항이 첫 번째 종전선언, 그다음에 두 번째 평화조약, 그다음에 세 번째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북한의 인도적인 여행 허용. 그래서 대북 제재를 푼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산가족, 그 미주 동포들 중에도 북한에 이산가족에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사람들을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더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만나게 하자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80년대부터 평화운동, 통일운동에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어찌 보면 그동안 우리가 백악관 앞에서 정말 눈물로 호소하고 부르짖으면서 그냥 10명이든 20명이든 뭐 50명이든 모여서 했던 그 내용들이 바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리고 이산가족 찾기거든요. 북미화해. 그 모든 내용들이 이 법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법안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미국 정치계의 극우 3인방 또 한반도와 관련해서 극우 3인방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파면 팔수록 골리앗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돈과 권력은 우리의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 다윗이 갖고 있는 돌멩이 또는 짱돌 이게 무엇일까? 최소한 우리에게는 두 개가 있다. 그것이 바로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하나는 한반도 평화 법안이다. 그래서 미주동포들이 다 나서서 민주당, 공화당 의원할 거 없이 이 한반도 평화 법안을 지지해 주십시오. 라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저는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두 사람이 제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줬는데 한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고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트럼프의 모든 것을 반대해. 그렇지만 북미 평화 정상회담만은 지지해. 라는 말을 오래전부터 하셨거든요. 또 그와 똑같은 말을 누가 하셨냐면 브래드 셔먼 의원이 하셨단 말이에요. 트럼프의 모든 정책에 반대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은 지지해. 그래서 그분이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를 하신 분이거든요. 저 개인적인 입장은 그 트럼프의 다른 정책들은 제가 반대할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 그거는 저는 뭐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지금 한반도 평화 법안은 그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거의 95%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을 하면 지금의 공화당은 트럼프 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렇게 치고 나가면 그러면 틀림없이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그야말로 초당적인 법안이 될 것이고 저는 그것이 빠르면 금년 이내에 100명 정도까지 채울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한반도 평화 법안 또 북미 정상회담이 실현이 되도록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또는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그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에 나오잖아요. 이 목숨 다해서 평화, 그죠? 이 생명 다해서 평화, 이 나라 살리는 평화. 그거를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십시일반 실천을 한다면 저는 그게 현실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특히 올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교과서적인 대답은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의가 실현된 상태다. 또 미국 집회에 가면 가장 많이 외치는 구호 중에 하나가 No justice, no peace예요. 정의가 없으면 평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실현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좀 더 편하게 얘기를 한다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그것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따라서 조금이라도 이분을 닮은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것은 역시 민중신학, 해방신학 그리고 역사적인 예술을 만나서 삶의 한 자락이라도 내가 닮을 수 있다면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러면 지금 현세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아서 산 사람이 누굴까? 간디도 있고 뭐 전봉준 장군도 있고 또 전태일 열사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은 미국이잖아요. 이 미국 안에서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가장 닮았을까? 제 생각은 킹 목사님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이 있을 때 어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생각이 막혔을 때 다시 들여다보는 거는 킹 목사님의 책들이에요. 그러면 답을 주세요. 그 킹 목사님의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The Arc of Justice, 그러니까 정의의 반원은 매우 길다. 그러니까 지난한 길을 가야 되지만 결국 그것은 정의의 방향으로 꺾여 있다. 그러니까 결국 역사의 끝에는 정의가 있다. 정의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대 부분인데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은 연대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일들을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 또 뜻 있는 몇몇 이민 변호사들이 했다면 이제는 커뮤니티 전체가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다행히 최근에 이제 뉴욕 한인회, 뉴저지 한인회 같은 데서도 이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지만 저는 거기서 공식적인 한인 커뮤니티의 그 TF, 태스크포스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반도 평화법안이요, 그냥 연방의회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모든 정치는 로컬 정치입니다. 내 지역의 의원들과 자주 만나고 그 의원들이 후원의 밤이 있으면 후원을 하고 또 그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는 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 컨셉으로 처음 시도하셨지만 타운홀 미팅에 자주 참여를 해서 우리가 이민자로서 또 미국의 시민권자로서 미국의 납세자로서 미국의 주권자로서 우리는 이런 정책을 원해라고 하는 것을 자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인회에서도 나가야 되고 한인 유권자협회에서도 나가야 되고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도 나가야 되고 목사님들도 나가셔야 되고 활동가들도 나가셔야 되고 그래서 그들과 평상시에 내가 사는 지역에서 활발하게 교류를 해야 그분들에게 한반도 평화법안을 지지해 주십시오 할 때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표를 생각하고 후원금을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저 같은 사람이나 우리 미주 한인 동포들이 꼭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